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엊그제 12월 11일 내년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는데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법적 시한을 훌쩍 넘겨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 한번 잘못하면 나라를 얼마나 말아먹을 수 있는지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한당에서는 또 날치기니 쿠데타니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때를 써도 정도껏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런가 국회에서 일할 생각은 없고 의원들은 걸핏하면 장애로 돌아다니기 바쁜데 날치기니 뭐냐 하면서 자기들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황교안 대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가 반민주적, 반의회주의 세력에 의해 유린당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반의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본인 아닌가? 정말 이 사람들의 내로남불은 불치병이 아닌가 싶잖아. 아니 오죽했으면 그동안 제일 야당을 빼고서 예산안을 처리한 역사가 없지만 자한당에서 하도 삽질을 하니까 국민들도 아이고 이제 겨우 처리됐나 보다 하는 반응일 뿐이지 아무리 그래도 제일 야당을 빼놓고 예산안을 처리하면 되느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예산안이니 법안이니 싹 다 발목을 붙잡고 처리를 못하게 하고선 가까스로 통과된 예산안을 가지고 앞에선 예산 도둑이니 날치기니 그렇게 욕을 해놓고는 자기 지역구에 가서는 예산 땄다고 자랑하는 자한당 의원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일단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좀 들여다보고요. 또 어떤 식의 예산이 책정됐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지금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뭐냐면 SOC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SOC 예산이 늘어나니까 대뜸 토목으로 경기 부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이 SOC 예산은 정부 예산안보다 9천억이나 늘어 결론적으로 지난해보다 17.6%가 증액이 됐는데 국토부 예산은 50조로 확정이 됐고요. 그중에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3조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생색내기 좋은 게 바로 이 SOC 예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안보다 매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지난해보다 SOC 예산이 17.6%나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도 토목으로 경기 부양하나 봐. 그런 것 안 한다고 하더니 별 수 없네. 이렇게들 비꼬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 2004년도부터 SOC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좀 살펴보면은 2004년도에는 16조 7천억 원이었고 2008년에는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해 20조 5천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땐 25조 5천억, 25조 5천억, 24조 4천억, 23조 1천억 이렇게 미친 듯이 써댔죠. 그러니까 2013년도엔 25조, 2015년도엔 26조가 넘도록 SOC 예산을 썼어요. 이게 사실 절대적인 금액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명목 GDP 대비한 비율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2004년엔 16조라는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자면 제일 적은 금액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당시의 명목 GDP 대비 1.838%를 사용했고요. 2009년에는 전년보다 5조나 늘려서 25조 5천억을 사용했는데 GDP 대비 2.116%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비율 증에 이때가 최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감이 딱 오시죠? 바로 현대건설 출신인 우리 각하께서요. 4대강 좀 살려본다고 엄청 공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명박 정부 때 2.1%, 1.9%, 1.7%, 1.6% 이렇게 쭉 쓰다가 2013년 예산은 금액으로 따지면 25조로 꽤 쓴 것 같지만 비율로 따지면 1.66%로 뭐 이전 정권 때랑 비슷비슷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 뒤로 2016년 예산은 23조 7천억을 사용하긴 했지만 GDP 대비 1.361%를 사용하면서 일단은 증가세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짠 예산에 SOC 예산도 19조로 확 줄고요. 비율도 1.003%가 되면서 확연히 SOC에 투자를 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에서 SOC 금액이 23조 2천억 원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정말 토목으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거였고 그 후에 건전한 투자를 통해서 한 발짝 더 도약하자는 거였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방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0년 국방 예산은 정부안과 동일한 50조 1,527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5.3%에 약 2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럴만도 한 게요. 가까이로는 휴전 상태인 북한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또 바다 쪽으로는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전쟁 좀 해보고 싶다는 일본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면 국방비 정도는 당연히 충분히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세계 국방 예산 순위를 보면요. 미국이 1위로 719조 원, 중국이 2위로 179조 원, 사우디가 3위 91조 원, 그리고 4위가 일본으로 54조 원, 그리고 러시아는 5위로 일본이랑 비슷한 54조 원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이랑 뭐 4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은 중국, 일본, 러시아가 세계 국방 예산 순위 5위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국방비를 안 쓰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비를 안 쓰는 정부라면 정말 태극기 들고 소리 지르는 분들의 말처럼 빨갱이 정부라는 거겠죠. 그리고 일본은요, 내년 국방 예산으로 5조 3,222억엔, 우리 돈으로 58조 3,300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로써 우리나라가 국방비도 일본과 같은 50조 원 대열에 올라섰단 겁니다. 특히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GDP는 1893조 4,970억으로 세계 10위였는데 일본은 5,932조 2,720억 원으로 세계 3위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2.5%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1% 정도를 쓰고 있단 거잖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나 내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을 보면요. 국방비를 GDP 대비 2% 내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일본이란 나라는 상당히 적은 금액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국방비 대신에 어디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냐면 사회보장 비용의 34%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보장 비용의 무려 34%, 그리고 무려 25% 정도인 232조 원을 국가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인 25% 무려 232조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가 부채의 상당수를 일본 은행에서 가지고 있으니 제로금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제로금리를 시행해도 이자랑 원리금 갚는데 해마다 국가 예산의 25% 정도를 써야 하니까 금리를 어떻게 올릴 수나 있겠어? 더구나 여기서 잠깐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주는 방위비 중에서 일본 군대를 정비한다고 950억 원 정도를 사용했다 하잖아요. 아니 일본은 우리보다 GDP 대비의 국방비도 1% 정도 안 쓰고 있는데 왜 우리 돈으로 일본 군대를 도와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위비를 부르는 대로 다 올려줘야 된다는 분들은 이런 사실이라도 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부 예산도 9조 4,367억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일본의 경제 도발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소재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된 걸 보면은 확실히 탈일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행정안전부 예산도 55조 5,471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어린이 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 통과가 됐으니 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과속 카메라나 신호등 설치 등이 필요해 1,275억 정도가 편성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예산을 1조 1천억 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발목 잡고 늘어진다는 것인데 아니 OECD에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참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답답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농림부 예산도 눈에 띄게 되는데 올해 15조 8천억 원을 배정받으며 전년 대비 76%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참고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응하는 방역체제 구축 예산도 356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 안 된 일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때
돼지나 소들이 떼죽음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닭들은 또 얼마나 죽었습니까? 더구나 방역한다며 집에도 몇 달째 못 들어가며 고생하는 공무원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말이 그냥 방역 작업이지요? 일하는 분들은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간답니다. 진짜 고생 엄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바뀌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돼지는 다 멸살될 거라고 떠들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잠잠해. 그리고 조류독감에 걸렸던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 공산주의, 엄마가 북한에 있다고 떠들며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그것도 그냥 알고 보면 누가 그러더라. 누가 문재인 빨갱이라더라. 누가 간첩이라더라. 엄마가 북한에 있다더라 시기인. 제발 좀 그런 사실 확인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들 마시고 먼저 조류독감이 언제 있었지? 라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엄청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바른 판단을 내릴 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이 512조라면서 또 슈퍼 예산이니 어쩌니 나라 살림 거덜낸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전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OECD나 IMF 같은 세계적인 권위의 경제 전문가들 집단이 우리나라는 지금 확대 재정을 펼쳐야 한다며 누누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도 팍팍하고 예산도 많이 집행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추경도 어느 당? 아, 이제는 당 이름 말하기도 짜증나. 어쨌든 허구한 날 길바닥에 드러눕는 당? 그 당이 허구한 날 드러누우며 추경도 깎고 복지도 깎고 고용 부분 예산도 깎아대고 있으니 참 그래도 어쨌든 나라 살림 망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이제 걱정일랑 마시고 우여곡절 끝에 1년간의 나라 살림이 다 짜여지긴 했으니 새롭게 힘을 내서 밝은 2020년을 모두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